자원관리 능력의 네 번째 하위 능력인 인적 자원관리 능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출제 유형이 당직 인원 선별, 휴가 인원 조절 같은 건, 요거는 뭐냐면 이제 대부분 어떤 일정표 같은 게 나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인원들을 배치하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유형이 나올 수도 있는 유형입니다. 이 자원관리 능력에서 인적 자원관리 능력은. 대신에 또 이게 인적 자원관리라는 게 어떤 배치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뽑고 교육하고 하는 어떤 인사의 기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제시문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옳지 않은 것, 옳은 것을 고르는, 즉 독해 기반형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독해 기반형으로 나왔을 때 어차피 여기에서 지금 판단하려는, 여러분들에게 판단하려는 능력이 뭐냐면 정확한 어떤 어려운 독해를 본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인적 자원관리 능력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뭐 구별할 수 있느냐, 이 정도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런 이제 독해 기반형 문제가 나오면 편한 마음으로 푸시는 게 더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대표 기출 유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 몇 페이지가 되냐면 86페이지가 되거든요. 자, 요게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독해 기반형 문제인데, 자, 한번 이제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K회사 인사팀 A 대리는 인사 철학과 관련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였다. 이를 정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읽으실 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앞부분만 좀 읽어가지고 어떤 뉘앙스를 좀 파악을 하고서 선택지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인사 철학이니까 이제 뭐 정해지겠죠? 그럼 보시면 지사의 인사 원칙의 핵심은 바로 인간은 선하다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서 지사는 어떤 인재를 원하고 어떻게 뽑는 걸까라는 질문에 지사의 답은 똑똑하기만 한 사람은 채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자, 지사가 원하는 인재는 똑똑한 사람보다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즉 뭔가 뉘앙스가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을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C1보를 보시면서 지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좀 결론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초일류 기업들은 구성원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평가하고 동기부여하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평가가 아니라 어떤 개인에 대한 절대평가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뭐 관리자와 구성원들이 수시로 피드백을 주고받게 하고, 자, 구성원들이 자신의 성과 창출을 통해 개인 목표 달성에만 매몰되지 않고 조직 전체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고 관리하는 방식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개인의 이제 역량을 평가해가지고 상대평가죠. 그래서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어떤 고가의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선발을 했다면 이제 이게 바뀌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자, 여러분들도 공부를 좀 한번 하시고 났기 때문에 어차피 뭐 이런 인재를 할 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건 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으셨을 때, 요게 내용이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뭐 착한 사람? 근데 이런 거야? 그럼 선택지를 한번 보자. 어차피 우리 틀린 거 하나만 고르면 되잖아요. 그 1번을 보니까 직원 개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며 역량 유지의 인사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이게 좀 틀린 것 같죠.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역량으로 이런 평가하는 것들을 다 바꾼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2번을 보시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발전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관리자를 길러낼 수 있는 인재를 찾아낸다. 자, 이걸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그냥 읽고서 요거는 좀 1번하고 좀 다를 수 있어 라고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어느 자리에 그게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찾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을 또 보시면 개인의 성과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조직 전체적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한다. 자, 이건 우리가 마치 이제 이 아랫부분에서 읽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엄밀하게 내가 읽었던 내용과 좀 상통한다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4번도 직원 간 상대적인 평가보다는 개인의 절대적 평가를 반영하여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고 자발적 몰입을 강화하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 이것도 이제
아랫부분에 좀 나왔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절대적 평가보다는 이제 자발적 몰입을 강화해가지고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도 물론 여러분들 다 읽으셨으니까 제가 말한 내용이 있는 걸 알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사실 우리가 이런 수업에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렇게 찾아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땐 별로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면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시간을 좀 더 아껴가면서 많은 문제를 일정 수준 이상의 정답률을 확보해가면서 푸는 방법을 강의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도 보시면 직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 공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한다. 그러니까 직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게 1번의 어떤 역량 위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5번 같은 걸 하면서 굳이 여기에서 이제 뭐 쭉 나오거든요. 또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즉 사람이 선하다고 믿는다면 정보 공유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니까 직원 간 신뢰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선하다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혼자 이걸 알려줬을 때 저 친구가 이걸 가지고 어디 퇴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저쪽 경쟁업체로 간다든가, 또는 이걸 알려줬을 때 자기 거로 말을 해갖고 위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든가, 또는 뭐 다양한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생각을 갖고 이걸 주게 되면 서로 그럼 그 친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한 걸 나에게 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좋아진다. 이런 수업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읽으면 이런 뉘앙스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오히려 좀 이렇게 빠르게 좀 읽은 다음에 이 내용들 간에 어떤 1번에서 5번까지 선택지들 간에 서로 반대되는 느낌의 선택지를 찾는 연습, 그런 것들을 하시면 시험 시간에 조금 더 많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 예제 1번이 정답인 걸 확인하였고, 자, 다음에 넘겨서 실전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382페이지의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82페이지의 3번 문제인데, 자, 요번 시간에 이제 풀 문제들은 요런 이제 독해 기반의 문제를 위주로 좀 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선택지가 이제 제가 먼저 제 질문 전에 이제 발문을 좀 읽어볼게요. 자, A 기업의 C 부장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자, A 기업의 C 부장은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내 세미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심층 토론을 나누었다. 이를 바탕으로 사내 세미나를 다시 열 예정이다. 자,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토론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게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4개의 보기 중에서 5개의 보기 중에서 4개는 같은 쪽 이거 옳은 거고 하나만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조를 한번 보면 처음에 이런 거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이걸 찾을 때 자리가 또 중요하니까 처음에 1번을 보니까 이전 일자리 대책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앞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선 방향을 위한 분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올바른 개선 방향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읽어보시면 여기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은 뭐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 다음에 22.7%에 달한다. 그 다음에 청년 고용 문제 해소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면 일단 당연히 부정적이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당연히 이걸 바꿔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럼 이제 선택지로 가도 되겠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보면 청년 일자리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는 가운데 현재 시행 중인 청년 고용 대책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의문이 제기되겠죠. 왜냐하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뭐 뒤에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자, 기억은 일단 이렇게 이제 옳은 선택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그동안의 청년 고용 대책은 단기적 취업 성과에만 초점을 맞춰 설계된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시험 시간엔 그냥 니은 정도면 이건 좀 옳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다음 거를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여기 그동안에 이게 질보다는 단순히 뭐 취업자 수 위주로 평가됐다라든가 이런 구체적 내용들을 꼭 찾으려고는 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 청년 고용 대책은 첫 일자리 특성이 장기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에 주목해야 된다. 근데 이런 내용은 이제 앞에 있는 부정적인 것과 완전히 일치하게 우리가 확신성을 가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첫 일자리 특성이라는
특징적인 단어가 나오니까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분석에 가서 이제 보면 여기 첫 줄에 바로 보이거든요. 첫 일자리 임금이, 그러면 첫 일자리 임금은 첫 입직 후 10년 이상 노동시장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보시고 이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10년 이상 영향을 줬다는 거니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요도 이제 옳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 현재 상황에서 중소기업 근로에 대한 지원금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갈라지는 거죠. 앞부분은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근로에 대한 지원금은 필요하지만 뒤에 취업 지원 시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양적 측면을 함께 감안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이런 부분, 부족한 양적 또는 질적, 이거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제 선택지에서 참고지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숙지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이고 이건 또 이제 우리 뭐냐면 대책이기 때문에 개선 방향에 가서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 대한 소득 지원의 방식에 있어서도 라고 해서 이제 이 내용은 앞에는 어차피 옳다고 했으니까 돈을 주는 건 문제는 없어요. 근데 특정 중소기업에서의 근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식보다 청년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직장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이 노동시장 정착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거고, 또 앞부분에서도 단순히 숫자보다는 질을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서 양적보다는 질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리을이 이제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도 청년층 내의 다양한 필요를 고려하여 각 유형별 청년에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대책에 가서 유형별 청년이 나왔나라고 보시면 고졸 청년, 대졸 청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가볍게 이것도 이제 옳은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자, 이거 이 정도 난이도를 이 지문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푸시면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걸 내가 시험장 내에서 좀 더 빠르게 필요한 내용만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를 더 보겠습니다. 406페이지에 있는 3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06페이지에 있는 32번 문제를 한번 보면, 자, 다음은 인사 및 노무관리 직무의 능력 단위 구조다. 그래서 인사하고 이제 노무관리라는 직능 유형에 이제 직능 수준이라고 해서 위로 갈수록 이제 내용들을 이제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목을 모르셨더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인사 및 노무관리의 직무의 능력 단위 구조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좀 알고 계신 분이더라도 시험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미리부터 엄밀히 볼 필요는 없어요. 자, 이게 일단 인사 직능 유형이 인사하고 노무관리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자, 그럼 1번을 보시면 인사직무 신입사원 채용 시 활용. 당연히 활용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맡을 직무가 뭡니까? 인사직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경력 개발을 위한 인사직무 교육 시 활용. 이것도 이제 인사 업무에서 담당하는 경력 개발이라는 걸 쓰면 활용이 가능하겠죠. 물론 이제 위에서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어떤 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체크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인사 직무의 직무로 전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직을 했다는 건 타 부서로 가는 거죠. 타 부서로 이제 가는 거면 당연히 그 전직할 부서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과 똑같은 능력 단위 구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옮겨갈 직원이 일을 하려면 당연히 그 옮겨갈 타 부서에 이런 능력 단위 구조도로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3번이 틀렸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인사직무 업무 분장 시 활용. 그러니까 당연히 인사직무에 대한 내용이니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번도 승진사 선발식 기준으로 활용한다. 승진도 인사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용. 그리고 또 여기 물론 인사평가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조금 더 엄밀하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처음부터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런 생소한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좀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는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 내용을 차근히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푸는 이 자원관리 능력에서 나오는 이런 독해 기반 이런 제시형 문제들은 난이도가 그렇게, 그러니까 독해 기준 난이도입니다. 그렇게 높게 엄밀하게 이렇게 함정을 파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줄 수 있는 수준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립니다. 시간이 싸움이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습해주는 습관이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